그래비티호에선 웨스트와 가니판이 물방울의 공격에 절망하는 순간 오히려 이 상황에 안도하는 한 노병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헌터. 그는 78세의 노병으로 그래비티호가 출항할 때부터 유일하게 단 한 번도 동면을 안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된 건 불운하게도 출항 후 발견한 혈액응고 장애 때문이었습니다. 저온에서 동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혈액에 특수 약품 처리를 해야 했는데 헌터는 자신이 가진 병으로 인해 그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반세기 동안의 세월을 온전히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래비티호의 종말이 다가온 순간 왜 그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함대 내 최고령 선원인 헌터 소령은 함선 모두의 식사를 책임지는 조리부 관리 책임자였습니다. 의외의 사실은 조리 관리의 경우 대부분 부사관의 보직임에도 그는 소령의 계급으로 그 직책을 수행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태양계 함대 참모총장만이 알고 있는 헌터의 진짜 직책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함장과 함께 유일하게 그래비티호의 중력파 발사 장치에 접근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래비티호에서 맡은 진짜 임무는 중력파 발사 장치의 비상 파괴 절차였습니다. 이런 임무는 과거 냉전 시대의 핵 잠수함에서도 있던 직책으로서 평소 보급병이나 치사병 등 눈에 띄지 않는 직책에 있지만 비상시 핵 발사 버튼을 파괴하는 중책을 맡는 비밀 보직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헌터 역시 쿠데타나 적에 의해 중력파 발사대가 점거당할 위기가 온다면 자의적 판단으로 이를 파괴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는 남몰래 혈액응고 장애를 일으키는 약물을 반세기 동안 복용하며 동면을 피해왔던 겁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래비티호의 누구보다 함선 내부 동향을 민감하게 받아들였고 그만큼 모든 승선원들과의 우호 관계를 통해 많은 정보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최근 몇 주간은 정말 긴장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선체 중앙에 위치한 생활관 내 미소 유성체의 발견, 선실벽에 차원의 문을 목격했다는 몇몇 선원들, 그리고 그중 가장 심각하게 느낀 사건은 대번 중령의 사건이었습니다. 헌터가 알기로 대번 중령은 외부 스트레스로 인해 환각을 볼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블루스페이스호의 박의군 소령을 목격했다는 뜻은 그의 정신 상태가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번과 같은 지휘부에 속한 군인이 정신적인 문제를 겪는 것이야말로 헌터의 진짜 임무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헌터는 취사실에 있는 시간보다 중력파 발사대의 조작실이 위치한 함선의 선미에서 배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그의 손목시계에는 조작실과 무선으로 연결된 폭탄의 스위치가 내장돼 있었고 어디서든 발사대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장베이 하이와 같은 완벽주의자였기에 그걸론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는 조작실 근처에서 다른 선원들의 눈을 피해 조용히 자신의 임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몇 분 전 자신을 지나쳐 선수 쪽으로 가던 물리학자와 상담가 의사가 친분이 있었던가라는 잡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함선에서는 최고 단계의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고 이내 그 경보의 원인이 자신들을 호위했던 물방울의 공격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물방울의 공격 공보를 들은 헌터는 드디어 평생에 걸친 자신의 임무가 완수될 수 있음에 한 명의 군인으로서 무한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임무는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기에 그는 더 이상 공포도 미련도 없이 두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눈을 감은 헌터는 과거 최후의 전쟁에서 동료들을 버려두고 홀로 구명정을 탔던 그 순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버리고 온 동료들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0초 후 물방울이 함선과 충돌할 예정이라는 함내 방송을 들은 그는 눈을 감은 채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될 때 사람들은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시계의 분침은 이미 몇 칸을 더 움직인 상태였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어리둥절해하는 선원들과 아직 살아있다는 기쁨에 환호를 지르는 동료들이 보였고, 그 순간 그는 이 함선에서 유일하게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의 임무는 중력파 발사대에 대한 지배력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거침없이 조작실을 폭파해야 하는 것이고, 자신이 판단했을 때 그래비티오가 무사한 지금이 사실 중력파 발사대가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그래비티오가 무사하다고 중력파 발사대가 왜 파괴되어야 하는지 납득이 안 가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독자의 관점이 아닌 헌터의 관점에서 상황을 살펴봐야 그의 판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가 참모 총장에게 받은 지령은 중력파 발사에 대한 지배력을 함장이 상실하거나 이에 준하는 위급한 상황이 닥쳐 중력파 발사의 지배권이 위태로울 경우에는 발사대의 조작실을 파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헌터의 감각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이때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파괴를 선택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만약 파괴를 선택한다면 그래비티오는 위협력을 상실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아직 지구에는 세 대의 중력파 발사대가 남아있기에 지구와 삼체 두세 개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파괴를 안 하는 경우엔 상황이 다소 심각해지게 됩니다. 물론 불확실한 위험이 해소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위험으로 인해 발사대가 제3의 세력에게 전거된다면 그때부터는 삼체와 지구 모두 볼모를 잡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또한 헌터의 비밀 임무에는 결과에 대한 면책 특권이 부여된 상태여서 만약 판단 실수로 중력파 발사를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해도 그 어떤 책임도 헌터에게 물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헌터는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앞의 예시와 같이 파괴를 선택한다는 경우로 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상황은 그래비티오가 공격받지 않음을 확인하고 헌터가 공포에 휩싸인 순간입니다. 그는 현재 위험성이 임계치를 넘었다 판단해 그 즉시 손목시계의 폭파 스위치를 눌렀지만, 그의 불길했던 예상처럼 조작실에 설치된 폭탄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계의 디스플레이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폭파 스위치 작동 불가, 폭파 모듈 해체됨. 그 순간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되고 있다는 직감이 그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약 3분 전 그래비티오와 블루스페이스호를 향해 매섭게 돌진하던 물방울은 단 몇 미터 차이로 두 함선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래비티오의 함장 모로비치를 포함한 지휘부는 상황실 모니터를 통해 몇 분 전 상황을 분석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몇 분 전 함선을 스쳐갔던 물방울의 궤적을 보며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비티오를 향해 수십만 킬로미터를 직선 궤도로 접근하던 물방울은 이내 오른쪽으로 꺾이며 자연스러운 곡선 궤도로 진로를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들이 봐온 물방울의 궤적은 초고속 상태에서도 순간적으로 예각 방향의 전환이 가능한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굳이 저런 곡선의 궤도로 전환을 하는 게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장 초고속 카메라 촬영 영상을 재생시켰습니다. 그 자리엔 어느샌가 헌터도 와 있었습니다. 그는 만약 자신의 눈앞에 영상을 직접 보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지휘부가 모두 미쳐버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그가 보는 영상 속엔 우주복을 입은 사람이 물방울 표면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또한 한 대의 소형 우주선이 물방울과 접촉한 채 반대 방향으로 엔진을 추진시키고 있었습니다. 헌터와 함장 모로비치를 포함한 모든 지휘부는 최후의 전쟁 때보다 지금 이 순간이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인류로서는 상상도 못할 기술력의 집합체인 물방울이 지금 정체불명의 존재에게 제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물방울은 지속적으로 감속되고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거울 표면처럼 매끄럽던 그 표면이 녹슨 쇳덩이와 같은 거친 표면과 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로비치가 얼빠진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어. 그는 이렇게 말하곤 무언가 결심하듯 자신의 손목시계 버튼을 다급하게 눌렀습니다. 맞습니다. 함장 또한 헌터가 판단했듯 지금이 중력파 발사대의 조작실 폭파 스위치를 작동시킬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헌터가 본 것과 같은 문구를 디스플레이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폭파 스위치 작동 불가. 폭파 모듈 해체됨. 이제 그래비티오 지휘부는 살아있다는 안도감도 잊은 채 자신들의 중력파 발사대가 우주 공간에 있는 의문의 우주인들에 의해 점거될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상황실을 달려나왔고 다급하게 발사대 조작실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헌터는 그들보다 한 발 빠르게 이미 그곳에 도착해 있었고 그런 그의 눈앞에는 지금 발사대 입구에서 서성거리는 한 젊은 선원이 있었습니다. 헌터는 그제서야 과거 대번 중령의 말이 헛소리가 아님을 깨닫고는 낮게 읊조렸습니다. 역시 대번 중령이 널 봤다는 건 진실이었군. 놀랍게도 그의 눈앞에 있는 젊은 군인은 블루스페이스호의 박의군 소령이었습니다. 그도 헌터를 발견하고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을 되찾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양손을 머리 위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공격 의사가 없음을 헌터에게 전하려고 했고 이내 다급하게 헌터에게 말했습니다. 진정하시고 잠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헌터는 재빠르게 함내용 저살상 권총으로 그의 복부와 가슴에 두 발의 총알을 박아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쓰러진 그의 머리를 겨누어 마지막 한 발을 쏘려는 순간 마침 헌터의 뒤에는 막 도착한 모로비치 함장과 지휘부들이 그 장면을 숨죽인 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헌터의 마지막 총알은 발사되지 못했고 이내 헌터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 뒤에 선 채 상황을 빠르게 파악 중이던 지휘부의 시야엔 허공에 뭉쳐있던 붉은색 덩어리가 보였습니다. 그 덩어리를 더 자세히 본 그들은 충격적인 현실을 맞아야 했습니다. 그건 외과 수술실에서 깨끗하게 도려진 듯한 사람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장은 자신의 제자리를 찾으려는 듯이 아직도 힘차고 규칙적으로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닥에 쓰러져 괴로워하고 있던 헌터는 다급히 자신의 상의를 찢었고 왼쪽 가슴 부위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그 부위에는 어떠한 상처나 흔적도 없었습니다. 총상으로 흥건하게 젖은 복부를 진 채 그 모습을 보던 박의군 소령은 지휘부에게 사력을 다해 다시 말을 건넸습니다. 당장 수술하면 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움직이지 마십시오. 자칫하면 그들이 당신들의 뇌를 뽑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박의군 소령도 의식을 잃었고 그 순간 헌터와 지휘부가 있던 복도 통로의 모든 방향에서 무장한 군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로비치 함장은 헌터와 마찬가지로 최후의 전쟁에서 살아남은 군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쏟아져 나오는 무장 군인의 복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블루스페이스호의 해병대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숫자만 해도 100명이 넘었고 블루스페이스호 총승선원은 그래비티오의 10배가량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지휘부들은 양손을 조심스럽게 머리 위로 올리며 더 이상의 저항을 포기했습니다. 탁 트인 블루스페이스호의 중앙홀에는 양측 함대의 승선원 약 1,400여 명이 긴장한 채 세 무리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 중 약 100명가량은 그래비티오의 선원들이었고 나머지 200명가량이 블루스페이스호의 승선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측의 지휘부 100여 명은 혼재된 채 두 함선의 선원물이 그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서도 눈에 띄는 인물은 단연 블루스페이스호의 함장 추옌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전설적인 인물로 반세기 전 어둠의 전쟁 당시 함선 내부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 저주파 수소폭탄으로부터 모든 선원들을 구한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위협의 세기가 시작되고 바로 지구로 귀환했던 청동시대호와는 달리 장베이하이처럼 철두철미하게 상황을 판단했고 이로써 그는 2번이나 한대를 구하게 된 정기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긴장되는 두세 개의 대치 속에서 처음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구 세계와 그래비티오가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당신들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계획하기 전에 우선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홀로그램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 화면에는 모두에게 익숙한 삼체 성계의 모습이 띄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항성계에서 태양계 방향으로 약 1,000문 단위 떨어진 지점에 415개의 빗무리가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같이 보던 추옌이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8해 전에 관측된 영상입니다. 이들은 아마 약 1에서 2년 전 삼체 성계를 출발한 삼체 함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꼼꼼히 보던 그래비티오의 한 관측 장교가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지금 보는 영상의 재생 배속은 얼마입니까? 빨리 돌린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속도가 원래의 속도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한 그래비티오의 선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이내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군요. 간단히 계산해도 삼체 함대의 속도가 이미 광속에 근접한 걸로 보입니다. 추옌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삼체 함대가 지금 광속으로 이동 중이고 아마 3에서 4년 후 지구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정적이 있은 후 그래비티오의 선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 영상이 진짜란 걸 어떻게 믿죠? 이 말에 그래비티오의 우주학자 관이판이 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보증할 수 있어요. 전 미리 이 사실을 블루스페이스호 지휘부에게 들었고 우리 함선의 관측 데이터를 모두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동일한 관측 영상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위치는 태양계보다 삼체 항성계에 조금 더 가까운 위치입니다. 아마 지금으로부터 약 40일 후면 지구도 동일한 관측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추옌이 그의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지구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겁니다. 그건 약 5시간 전 물방울이 우리를 공격했을 시점입니다. 그 시간은 정확히 지구에서 검잡이 인수식이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아마 그 순간이 삼체가 지난 60년간 기다려온 반격의 기회라고 봅니다. 지금 지구는 암흑의 숲 위협을 발동했거나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추에는 한 장의 사진을 홀로그램으로 띄웠습니다. 청신이 유엔 본부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추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암흑의 숲 위협이 무력화됐다고 확신합니다. 홀로그램에 띄어진 청신의 사진을 본 그래비티오의 한 선원이 흥분한 듯 말했습니다. 지구는 어떻게 저런 검잡이를 선택할 수 있죠? 그 질문에 모르비치 선장이 처음으로 입을 뗐습니다. 그래비티오가 떠난 지 이미 반세기를 훌쩍 넘겼지. 그 사이 지구는 남성성을 잃었다고 하더군. 지난 반세기 동안
위협은 안락한 요람이 되었고 인류는 그 요람 안에서 아기로 퇴행해버렸던 거지. 다시 추엔이 말했습니다. 지구는 이제 암흑의 숲 위협을 유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과업을 완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방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력파 안테나의 축태 물질이 약 2달 후면 반감기에 도달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발사 능력이 상실됩니다. 만약 실시간 통신이 가능했다면 그들은 삼체에게로 암흑의 숲 위협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지자가 우주의 사각으로 진입해버렸고 이제 실시간 통신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그들에겐 단 하나의 선택지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 선택이 두세 개의 멸망이란 걸 안 그래비티오의 선원들은 이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지만 추에는 누구보다 뛰어난 통찰력으로 그들에게 현 상황을 다시 인식시켰습니다. 사실 중력파를 발사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겐 아무런 득실이 없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호위하던 지자와 물방울이 없어진 지금 그래비티오와 블루스페이스를 우주에서 찾을 방법은 삼체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서야 그래비티오의 선원들도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이내 삼체에 대한 복수심마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로비치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두세 개를 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동의합니다. 추에는 이렇게 대답한과 동시에 단체 투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홀로그램으로 공중에 띄웠습니다. 모로비치 함장님이 말씀하셨듯 이건 두세 개를 파멸시키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시한부 결정이기도 합니다. 이제 2달 뒤면, 아니 어쩌면 일주일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이 결정을 떠넘겨서도 안 되죠. 이 말을 끝으로 전체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두 함대의 총 인원은 1415명,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상, 즉 945표째 버튼이 눌러진다면 그 즉시 중력파 발사 시스템은 가동됩니다. 찬성 버튼은 붉은색, 반대 버튼은 푸른색. 첫 투표자는 추엔이었고 역시나 그는 거침없이 붉은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후 바로 블루스페이스호의 부함장 2명이 투표했고 숫자는 순식간에 3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후로도 블루스페이스호의 간부, 병사할 것 없이 거침없이 투표를 했고 이제 카운트는 찬성 795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796번째 투표자 관이파는 그래비티오 선원 중 처음으로 붉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후로도 두 함선의 선원들은 거침이 없었고 어느새 찬성 카운트는 944가 되었습니다. 이때 전광판엔 안내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찬성 한 표 추가 시 암흑의 숲 위협 발동. 이와 동시에 투표 대기줄 가장 앞에 서 있던 병사는 당당히 걸어나와 붉은색 버튼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누르지 않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동료들도 그를 봤습니다. 그러고는 투표를 안 하고 있던 무리들 중 젊은 장교 한 명이 그에게 달려왔습니다. 젊은 장교는 붉은 버튼 위에 있던 병사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습니다. 이내 줄을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손 위에 자신들의 손을 포개기 시작했고 그렇게 셀 수 없는 손들은 이제 탑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잠깐! 그때 모로비치 함장이 달려나왔고 그 손들 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잠시 후 그 손들은 동시에 버튼을 눌렀고 전광판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4세기 전 중국의 홍안기지라는 곳에서는 시대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그때 눌렀던 붉은 스위치는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 됐고, 그 마무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그들과는 상관없는 세계의 사람들에 의해 마무리되었습니다. 중력파 발사 시스템이 작동됐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1415명은 강렬한 진동을 느꼈습니다. 그건 외부에서 오는 진동이 아닌 아마 그들 안에서 느껴지고 있는 전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내 고요했던 우주는 그들이 던진 돌멩이로 인해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파문은 두 세계의 최종 판결문을 담고 누군지 모를 수신자를 찾아 전 우주를 누비기 시작했습니다.